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67세, 저는 사랑하는 아내 선영 옆에서 의사의 뇌사 판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분들 각오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말 속에서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제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마저 행정 절차로 바뀌어버린 기묘한 공간, 저승 종합민원센터.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곳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내 선영과 나란히 걷는 길은 언제나처럼 익숙했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뭘 해 먹을까요? 김치찌개 어때요? 김치가 딱 익었더라고요. 좋죠, 두부도 샀으니까. 두부 넣어서 하면 되겠네요. 이 짧고 평범한 대화. 그것이 우리가 오랜 세월 나누어 온 행복의 전부였습니다. 40년 동안 늘 함께 했던 사소한 대화와 웃음. 저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날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선영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요즘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요. 40년 동안 당신 손 놓친 적 없잖아요. 그 순간 끼익 귀를 찢는 듯한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거대한 트럭이 쏟아져 들어오듯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렀습니다. 트럭 번호판, 운전자의 당황한 눈빛, 그리고 선영의 놀란 얼굴. 모든 게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제 머릿속에 4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스쳐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수줍게 웃던 그녀의 얼굴.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게 걸어오던 순간, 첫 아이를 품에 안았던 날의 감격.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 떠난 뒤 다시 둘만 남아 더 깊이 사랑하게 된 지금까지. 선영아,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누가 먼저 가더라도 저승에서 기다리자.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 몸을 휘감았지만 고통은 없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속으로 천천히 잠겨드는 것 같았죠. 소음은 멀어지고 세상은 희미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119 불렀어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여보, 여보, 제발, 깨어나요. 제발.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었죠. 선영아, 울지 마. 난 괜찮아, 아프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응급실 불빛 아래 의료진의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두개골 골절, 뇌출혈 의심. CT 준비하세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목소리. 아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의 떨림. 엄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딸의 흐느낌. 그리고 아내의 탄식.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길로 가자고 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탓하며 울부짖는다면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응급실 상담실. 30년 경력의 신경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깨어날 확률은 5% 미만입니다. 설령 깨어나도 식물인간일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딸 정희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 정민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죠. 하지만 아내 선영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조차 말문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직 떠나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손을 붙잡고 단지 기적만을 기다려야 한다면요. 새벽 3시 17분. 삐이 길게 울리는 심전도 경고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겁니다. 코드 블루. 중환자실 3번 베드. 의료진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가슴 압박. 전기 충격. 에피네프린 투여. 하지만 모니터엔 여전히 움직임 없는 직선뿐이었습니다. 5분, 7분, 10분. 시간 확인, 새벽 3시 22분. 담당 의사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라면 마지막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떠난다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병원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의료진이 제 몸을 흔들고 있었고 아내는 복도 끝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제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의식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 듯한 기묘한 감각. 그때 누군가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정호 씨, 이쪽으로 오시죠. 고개를 돌리자 말끔히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망토도 갓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승사자가 이렇게 신사적일 거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승 이동 안내부 김철수 대리. 심지어 회사 로고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오셔서 많이 당황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차분했습니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믿음이 갔습니다. 그를 따라가자 눈앞에 웅장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간판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승 종합민원센터. 여러분, 저승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불길이 치솟고 고통과 형벌이 가득한 곳. 하지만 제 앞에 선 건물은 현대식 구청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대기표 뽑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띠 소리와 함께 뽑힌 번호는
1248번. 전광판엔 1247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한복 차림, 심지어 잠옷 차림까지. 커피 자판기, 잡지 꽂이, 정수기까지 구비된 공간. 저승인데 너무도 현실 같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저승입니까? 제가 묻자 김철수 대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민원 처리 속도와 서비스 만족도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죽음마저 서비스 개선을 한다는 사실 믿기시겠습니까?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야, 너 여기서 뭐해? 고개를 돌리자 고등학교 친구 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그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나 여기서 일해. 저승 업무과 주임이야. 그의 명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승 업무과 주임 박민수.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죽은 친구가 저승에서 직장 다니고 있다니.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박민수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여기 생활도 나쁘진 않아. 오히려 인간 세계보다 체계적이거든.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선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없는 세상에서 혼자 버틸 수 있을까? 민원센터 복도 끝, 커다란 문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제 운명을 바꾸는 대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승 종합민원센터 3층. 특별심사과라는 팻말이 붙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번호가 불렸고 안내인 김철수 대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희고 서류 더미와 컴퓨터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어느 대기업 사무실 같았죠. 책상 너머에서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정미경 과장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 자리에 앉으세요.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예정 수명 81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이미 끝난 게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경 과장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원래라면 네, 하지만 이정호 씨의 기록에는 심각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수명을 조작했습니다.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수명? 조작? 그녀는 모니터를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14년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사고사처럼 위장됐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개입한 겁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미경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승계 내부에 뿌리 깊은 비리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사람들의 수명을 늘려주거나 줄이는 겁니다. 그 결과 원래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일찍 죽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부당하게 오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음조차도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제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거래 때문이었던 겁니다. 정미경 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정호 씨에게 능력을 드리려 합니다. 능력이요? 그녀는 제 이마 위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순간 시야가 어지럽게 흔들리더니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머리 위에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남자 한 명의 머리 위에는 43일, 여자의 머리 위에는 5년 2개월, 심지어 어떤 아이의 머리 위엔 12시간이라는 숫자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미경 과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들의 남은 수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누가 조작의 피해자인지 알아내십시오. 그 순간 제 아내 선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녀의 머리 위에도 숫자가 보인다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미경 과장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능력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알고 싶지 않은 진실도 보게 될 테니까요. 저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사람들 머리 위의 숫자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시간의 카운트다운처럼 시시각각 줄어드는 숫자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남은 시간이 단 7일이라고 적혀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눈앞이 번쩍이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맥박 잡힙니다. 환자가 돌아왔어요. 의료진이 소리쳤습니다. 삽관이 빠지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제 손을 아내 선영이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여보 맞죠? 살아난 거예요. 그녀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돌아왔어. 그 순간 시야 위에 붉은 숫자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아내 선영의 머리 위 7일. 차갑게 깜빡이는 그 숫자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남은 시간이 고작 일주일 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숨이 막혀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한쪽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미소 짓는 입가. 그의 머리 위에는 아무 숫자도 없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변 모두에게는 시간이 보였는데 그에게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미묘한 미소를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차가운 구두 소리만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퇴원 수속을 밟던 제 앞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우라고 합니다. 겉모습은 성공한 사업가처럼 깔끔했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걸터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정호 씨, 기적처럼 살아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귀에 바싹 다가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 머리 위에 보이는 숫자 7일. 그건 내가 만든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입가엔 비웃음이 흘렀습니다. 7일은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줄어들 수도 있죠. 내가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직접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우는 의자에 기대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적?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거래와 권력만 있을 뿐이죠. 그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라이프 브로커 박진우.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정호 씨. 당신은 이미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아내를 지키고 싶다면 준비하세요.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명함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내의 남은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새벽은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게 짖는 소리, 모든 게 고요했지만 제 가슴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단 하나, 선영이 머리 위에 붉게 타오르던 숫자 7일. 그 차가운 숫자는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집 앞 골목을 천천히 도는 검은 승용차. 헤드라이트 불빛 사이로 차 안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감시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선영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산책을 권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칼끝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트 앞에서 선영이가 장을 보는 동안 저는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이상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자전거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우리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자전거는 우리 몸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단 몇 뼘 차이. 조금만 늦었어도 선영이가 바닥에 쓰러졌을 겁니다. 그녀는 놀라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가스 안전 점검을 왔다고 주장하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신분증을 흘끗 보자 이상했습니다. 표준 양식과 달랐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저는 단호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당황하더니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운전대를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페달은 힘없이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차는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핸들이 부러져라 힘이 들어갔습니다. 선영이의 비명이 귀를 찔렀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핸드브레이크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끼익 타는 듯한 마찰음과 함께 차가 멈췄습니다. 정비소에서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 라인이 고의로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우리를 차 안에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켜서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선영이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트, 집, 병원 모든 장면이 도찰된 영상이었습니다. 이정호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생각 좀 해보셨나요? 눈빛은 미소와 달리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떠난 후 어둠이 깔린 골목에서 김철수 대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무겁고 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호 씨, 시간이 없습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 그는 박진우가 라이프 브로커, 즉 돈으로 수명을 거래하는 조직의 실행 책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더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선영 씨뿐 아니라 당신이 가진 땅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을 노리고 있었어요. 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마지막 선택을 주었습니다. 우린 직접 개입할 순 없습니다. 다만 임시보호는 가능해요. 48시간. 그 시간 동안은 누구도 선영 씨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48시간. 겨우 이틀.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내겠습니다. 그들의 본거지, 증거, 그리고 시스템까지 모두 끝내겠습니다. 그날 밤 선영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너를 지키겠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창고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겉보기엔 오래된 폐공장이었지만 안쪽 계단을 내려가자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철문 너머 수십 대의 컴퓨터와 서버가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수많은 숫자와 이름들이 깜빡이며 떠 있었고 펜 돌아가는 소음이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그 숫자 위에는 사람들의 남은 수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였군.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이 바로 박진우의 본거지. 사람들의 생명을 사고 파는 끔찍한 시장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두운 빛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번뜩였습니다. 결국 찾아왔군요, 이정호 씨. 저는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내 아내 머리 위 숫자, 내가 줄인 거지. 그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7일.
강렬하고도 짧은 삶. 하지만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 하루만 해도 끝낼 수 있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달려들 순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박진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내 범행은 끝났다. 김철수 대리가 단호히 외쳤습니다. 박진우는 당황한 듯 눈을 치켜떴습니다. 너희까지 나를 막겠다고?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요동쳤습니다. 저승사자들이 팔을 뻗자 모니터가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흔들리더니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영이 머리 위 숫자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붉은 7이 사라지고 새로운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9247일. 숨이 막히는 전율이 몰려왔습니다. 선영이에게 다시 수십 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제국이야. 박진우가 절규하며 서버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승사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거센 빛과 충돌 속에서 수많은 숫자들이 흩날리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진우 머리 위에 뜬 숫자 01. 그는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호 씨, 잘 해내셨습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세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지옥이 아닌 삶으로 돌아가리라. 숨가쁘던 싸움이 끝난 뒤 저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수많은 숫자들이 흩날려 사라졌고 박진우라는 사내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남은 건 고요와 따뜻한 희망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선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동자 속에는 다시 살아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다시 시야 위에 숫자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9247일. 길고도 긴 시간. 그 숫자가 저에게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감나무가 서 있었고 창고에는 오래된 그림 도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달라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행인들, 버스 정류장에 앉은 노인, 학교 앞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들의 머리 위에도 여전히 숫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은 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중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3000일이 남은 사람도 있었고 겨우 10일 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생을 단순히 살아내는 데 쓰지 않겠다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지켜내며 살겠다고. 그 길의 시작은 가까운 곳에서부터였습니다. 마트 앞에서 홀로 장을 보던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거운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작업장에서 쓰러진 동료의 머리 위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본 순간 저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선영이는 처음엔 제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 삶을 다시 돌려줬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개 짖는 소리, 동네 사람들의 인사. 그 모든 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사랑이 있는 한 삶은 계속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능력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내 아내를 지킨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함께할 선영이가 있었고, 제 눈은 이제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노을빛이 사라지고 조용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고 저승이라는 기묘한 세계에서 3일을 보내며 삶과 죽음을 오갔습니다. 그 안에서 본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 사랑, 그리고 시간을 둘러싼 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아내 선영이의 머리 위에 떠있던 7일이라는 숫자. 그 붉은 빛은 제 영혼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제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머리 위에 떠 있는 숫자는 이제 9247일. 길고도 넉넉한 시간.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감사와 기쁨으로 눈물이 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을 더 소중히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이는 그들은 모두 제게 소중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 횡단보도 앞에서 손을 잡고 건너는 부부, 학교 앞에서 깔깔 웃는 아이들. 그들의 숫자가 길든 짧든 그 시간은 모두 의미가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미뤄둔 말, 가슴속 깊이 묻어둔 마음, 혹시 그대로 남겨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모든 말을 오늘, 바로 지금 전하려 합니다. 죽음을 다녀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순간의 진심이라는 것.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사랑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아무리 짧은 시간이 남아 있어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 선영이가 제 옆에서 잔잔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숨결 하나하나가 저에겐 선물입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해라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아주셨나요? 그 따뜻함이,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소중한 선물일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저승에서 돌아와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